물 위로 안개가 피어오르는 새벽, 라구나의 고요함은 거의 신성하다. 파도는 속삭이고 바람은 갈대 사이를 스치며 지나간다. 그 소리는 기도 같기도 하고 탄식 같기도 하다. 물새들이 날갯짓하며 잔물결을 만들고 그 물결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퍼져나간다. 이곳에서 천년 제국이 시작되었다. 공포로부터 서기 452년 로마 제국의 북부 지역이 불타고 있었다. 아틸라의 훈족 기병대가 아큸레이아를 포위했을 때 도시는 석 달 동안 버텼다. 석 달. 굶주림이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 만큼 긴 시간. 그리고 함락되었다. 성벽은 무너졌고 집들은 불에 탔으며 사람들은 도망쳤다. 어디로? 로마의 법도 군단도 신들의 가호조차 사라진 세상이었다. 길 위에는 시체들이 널려 있었고 하늘은 연기로 검게 물들어 있었다. 남은 것은 오직 본능이었다. 살아남으려는 그 원초적인 본능. 그들은 바다로 향했다. 정확히는 바다와 육지 사이 그 애매한 경계로 아드리아의 북쪽 끝에라구나. 진흙과 염분으로 뒤덮인 늪지대. 이곳은 땅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물렁했고 바다라고 부르기엔 너무 얕았다. 말의 발굽이 빠지는 곳, 수레바퀴가 밝히는 곳, 아무도 살지 않는 곳, 아무도 탐내지 않는 곳. 그래서 역설적으로 안전한 곳. 첫 번째 피난민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갈대밭과 모깃대,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진흙뿐이었다. 발을 디디면 물이 스며들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무릎까지 빠졌다. 집을 지을 땅도 없었다. 농사를 지을 흙도 없었다. 우물을 팔 곳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육지로 돌아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다. 칼날과 불길이 기다리는 죽음. 그래서 그들은 물 위에서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다. 광기처럼 보이는 결정이었다. 그러나 불가능은 필요 앞에서 무너진다. 광기는 생존 앞에서 지혜가 된다. 첫 번째 집들은 초라한 움막이었다. 갈대로 엮은 벽, 진흙으로 바른 지붕. 비가 오면 새고 바람이 불면 흔들렸다. 썰물 때는 땅 위에 서 있고 밀물 때는 물에 잠기는 그런 집들. 아침마다 사람들은 물을 퍼내야 했다. 저녁마다 갈대를 엮어 구멍을 메워야 했다. 하지만 곧 그들은 더 나은 방법을 찾아냈다. 나무 말뚝이었다. 그들은 참나무와 낙엽송을 베어라구나 애 진흙 속 깊이 박아 넣었다. 하나, 둘, 열, 백, 천. 수천 개, 수만 개의 말뚝이 진흙 아래로 밝혔다. 남자들은 땀을 흘리며 망치를 휘둘렀다. 여자들은 밧줄을 당겼다. 아이들은 나무를 날랐다. 말뚝의 숲, 보이지 않는 숲, 물 아래의 숲. 그것은 기적 같은 공사였다. 땅 없이 땅을 만드는 일, 바다 위에 육지를 창조하는 일. 그 위에 나무판을 얹고 돌을 쌓고 벽돌을 올렸다. 한 층, 두 층. 집이 생겼다. 광장이 생겼다. 교회가 생겼다. 도시가 생겼다. 물 위의 도시. 세상 어디에도 없던 도시. 베네치아. 이름조차 아름다운 도시. 이곳 사람들은 땅에 의지할 수 없었다. 땅은 그들을 배신했다. 땅은 그들을 불태웠고 쫓아냈으며 버렸다. 대신 그들은 바다를 선택했다. 바다는 잔인했지만 정직했다. 폭풍이 오면 그들은 알았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방향을 바꾸고 물새들이 숨으면 조수가 바뀌면 그들은 대비했다. 달을 보고 별을 읽고 물의 색깔을 관찰하면서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바다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바다는 그저 바다였다. 냉혹하고 공정하고 영원한 바다. 그래서 베네치아인들은 물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조수표를 읽었고 바람의 방향을 외웠으며 별을 보고 항로를 그렸다. 아이들은 걷기 전에 노젓는 법을 배웠다. 어머니들은 아기를 곤돌라에 태우고 자장가를 불렀다. 물은 위협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다. 길이었고 광장이었고 이웃과의 경계였다. 그들에게는 철학이 생겼다. 하나의 신념이 생겼다. 바다는 우리의 길이고
벽이며 신의 선물이다. 육지의 사람들은 돌로 성벽을 쌓았다. 베네치아는 파도를 벽으로 삼았다. 육지의 사람들은 말을 키우고 기병대를 조직했다. 베네치아는 배를 지었다. 육지의 사람들은 밭을 갈고 씨를 뿌렸다. 베네치아는 파도를 갈고 소금을 거두었다. 같은 세계에 살면서도 그들은 다른 법칙을 따랐다. 밤이 되면 하구나. 위로 등불들이 하나둘 켜졌다. 작은 불빛들이었지만 그 불빛들은 어둠을 밀어냈다. 창문마다, 다리마다, 배마다 불이 켜졌다. 교회의 종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졌다. 곤돌라의 뱃노래가 운하를 따라 흘렀다. 그것은 도시의 심장 소리였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뛰는 심장, 물 위에서 꺼지지 않는 심장. 이곳에서 천년 제국이 시작되었다. 불에서 도망친 사람들이 물 위에 세운 제국,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은 육지를 버렸고 바다를 선택했으며 역사를 다시 썼다. 그들은 약자였지만 생존했고 난민이었지만 제국을 건설했다. 파도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고 새벽의 안개 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떠오른다. 이곳에서 진흙과 염분 속에서 공포와 절망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인간은 어떻게 영혼을 꿈꾸었을까? 하지만 물 위에 세워진 도시에도 그림자는 있었다. 베네치아를 세운 사람들은 육지에서 도망쳐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왕들의 폭정을 보았고 귀족들의 전쟁을 겪었으며 권력의 부패를 목격했다. 그들의 기억 속에는 불타는 도시와 피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앙의 중심에는 항상 한 사람이 있었다. 왕, 황제, 독재자.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주면 그는 신이 되려 한다. 이것이 베네치아인들이 배운 교훈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결심했다. 이곳에서는 왕이 없을 것이다. 단 한 사람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권력은 나누어져야 하고 감시되어야 하며 제한되어야 한다. 서기 697년 베네치아는 첫 번째 지도자를 선출했다. 그의 이름은 도제였다. 하지만 도제는 왕이 아니었다. 그는 선택받은 자였다. 귀족들과 시민들이 투표로 뽑은 지도자. 그리고 그가 가진 권력은 처음부터 불완전하게 설계되었다. 의도적으로. 도제는 화려한 옷을 입었다. 금실로 수놓은 망토를 걸쳤고 보석이 밝힌 모자를 썼다. 그는 대성당에서 축복을 받았고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왕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왕의 삶과 전혀 달랐다. 도제는 혼자서 아무 결정도 내릴 수 없었다. 전쟁을 선포하려면 대의회의 승인이 필요했다. 조약을 맺으려면 시빈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했다. 세금을 거두려면 원로원의 허가가 필요했다. 그는 매일 회의에 참석해야 했고 매일 보고를 받아야 했으며 매일 설명해야 했다. 권력이 아니라 책임만 가득한 자리.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사생활이었다. 도제가 받는 편지는 모두 검열되었다. 누가 보냈는지, 무슨 내용인지 모두 기록되었다. 도제가 도시 밖으로 나가려면 허가가 필요했다. 친척을 만나는 것조차 감시받았다. 그의 아들들은 공직에 오를 수 없었고 그의 딸들은 외국 귀족과 결혼할 수 없었다. 왜? 권력이 세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느 도제는 이렇게 탄식했다고 한다. 나는 베네치아에서 가장 화려한 감옥에 갇힌 최고의 죄수다.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것은 진실이었다. 도제의 궁전은 아름다웠지만 그곳은 자유가 없는 곳이었다. 그는 존경받았지만 신뢰받지 못했다. 그는 섬겼지만 지배하지 못했다. 이 모든 제도는 불신에서 태어났다. 베네치아 공화정의 본질은 신뢰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불신의 체계였다. 아무도 믿지 마라. 심지어 도제조차, 특히 도제를.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그래서 베네치아는 권력 자체를 쪼갰다. 수십 개, 수백 개의 조각으로. 대의회가 있었다. 귀족들로 이루어진 의회, 그들이 법을 만들었다. 시빈위원회가 있었다.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비밀 조직.
그들이 스파이를 관리했고 배신자를 처벌했다. 원로원이 있었다. 경험 많은 원로들의 모임. 그들이 외교를 담당했다. 그리고 이 모든 조직들이 서로를 감시했다. 권력의 균형, 견제와 균형. 이것이 베네치아의 기적이었다. 1000년 동안 이 도시는 내전을 겪지 않았다. 쿠데타가 없었다. 혁명이 없었다. 왕조가 바뀌지 않았다. 왜냐하면 왕조 자체가 없었으니까. 대신 시스템이 있었다. 차갑고 냉정하고 감정 없는 시스템. 다른 도시들이 왕들의 관기로 무너질 때 베네치아는 서 있었다. 다른 나라들이 귀족들의 전쟁으로 피 흘릴 때 베네치아는 무역을 했다. 다른 제국들이 황제의 야망으로 파산할 때 베네치아는 부를 축적했다. 불안 속에서 피어난 천년의 질서. 세계가 부러워하고 연구하고 모방하려 했던 체계. 물론 완전한 자유는 없었다. 베네치아인들은 자유롭게 말할 수 없었다.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위험했다. 벽에는 사자인 모양의 투서함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에 익명의 고발장을 넣었다. 이웃을 고발하고 친구를 의심하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감시했다. 공포가 질서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 공포는 예측 가능했다. 규칙이 있었다. 법이 있었다. 왕의 변덕이 아니라 시스템의 작동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작동했다. 놀랍도록 잘 작동했다. 베네치아는 안정되었고 번영했으며 강해졌다. 저녁이 되면 산 마르코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다. 귀족들과 상인들, 뱃사람들과 장인들. 그들은 서로 다른 옷을 입었지만 같은 하늘 아래 서 있었다. 도제의 궁전을 바라보며 그들은 알았다. 저 안에 있는 사람은 왕이 아니다. 그는 우리가 선택한 하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면 우리는 그를 내쫓을 수 있다. 완전한 자유는 없었지만 완전한 질서는 있었다. 그것이 베네치아가 선택한 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은 놀랍게도 1000년을 이어졌다. 하지만 베네치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공화국은 독립적으로 태어났지만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다. 서기 8세기 베네치아는 여전히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의 그림자 아래에 있었다. 멀리 콘스탄티노플에서 황제는 여전히 베네치아를 자신의 영토로 여겼다. 종이 위에서는, 법적으로는. 하지만 현실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은 세계에서 가장 찬란한 도시였다. 하기야 소피아의 거대한 돔 아래로 쏟아지는 빛은 마치 천국에서 내려오는 것 같았다. 황금빛 모자이크로 뒤덮인 벽들은 촛불에 반짝였다.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얼굴이, 천사들의 날개가, 성경의 장면들이 금빛으로 빛났다. 비단과 보석, 향신료와 향수, 대리석 궁전과 비단 휘장,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 로마의 법과 그리스의 지혜, 페르시아의 예술이 하나로 녹아든 문명. 베네치아 상인들이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숨이 막혔다. 이것이 제국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문명이구나. 우리는 아직 멀었구나. 베네치아는 배웠다. 열심히, 탐욕스럽게, 집요하게. 그들은 비잔틴의 모든 것을 흡수했다. 건축을 모방했다. 둥근 아치와 화려한 장식, 황금빛 모자이크, 대리석 기둥, 산 마르코 대성당을 보라. 그것은 거의 비잔틴 교회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 5개의 돔과 수많은 기둥, 벽을 가득 채운 성인들의 얼굴. 동양의 빛이 서양의 도시로 건너온 것이다. 콘스탄티노플의 영광이라고나 해 물 위에 반사된 것이다. 상인들은 비단을 실어 날랐다. 중국에서 실크로드를 따라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해온 부드럽고 윤기 나는 천. 손에 닿으면 물처럼 흐르는 천. 베네치아 귀족들은 그것으로 옷을 지었다. 붉은 비단, 푸른 비단, 금실이 수놓아진 비단. 그들은 거리를 걸을 때마다 빛났다. 향신료도 왔다. 후추, 계피, 정향, 육두구. 그 냄새는 부의 냄새였고 권력의 냄새였으며 지위의 냄새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냄새조차 맡을 수 없었다. 종교 미술품도 왔다. 성유물, 성화, 보석으로 장식된
십자가와 성배, 신성함조차 거래의 대상이었다. 천국조차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베네치아는 점점 더 비잔틴을 닮아갔다. 옷차림도, 건축도, 심지어 언어도. 베네치아 방언에는 그리스어 단어들이 섞여 들어갔다.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 그들은 서쪽에 있었다.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황이 로마에 있었고 신성 로마 제국이 북쪽에 있었다. 베네치아는 두 세계 사이에 걸쳐 있었다. 몸은 서쪽에, 마음은 동쪽에. 발은 이탈리아 땅을 밟고 눈은 콘스탄티노플을 바라보았다. 손은 교황에게 입을 맞추고 머리는 황제에게 절을 했다. 우리는 누구인가? 베네치아인들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로마인인가? 그리스인인가? 이탈리아인인가? 가톨릭인가? 정교회인가? 아니면 그저 베네치아인인가? 답은 명확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이 되기로 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것이 베네치아의 천재성이었다. 정체성의 유연함, 원칙의 부재, 실용주의의 승리. 1082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비잔틴 황제 알렉시우스 1세는 심각한 공경에 처해 있었다. 북쪽에서는 노르만인들이 발칸 반도를 공격해왔고 동쪽에서는 셀주크 투르크인들이 아나톨리아를 점령하고 있었다. 제국은 사방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리고 베네치아는 배를 가지고 있었다. 많은 배를, 빠른 배를, 전투에 능한 배를. 황제는 제안을 했다. 황금 칙령 크리소블. 베네치아 상인들에게 제국 전역에서 면세 무역권을 주겠다는 것. 세금 없이, 관세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권리. 콘스탄티노플의 상관을 세울 권리. 제국의 항구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 그것은 엄청난 특권이었다. 전례 없는 특권이었다. 다른 나라 상인들이 10%, 20%의 세금을 내는 동안 베네치아인들은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 그들은 황제의 신하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았다. 베네치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의 배는 즉시 콘스탄티노플로 몰려들었다. 10척, 20척, 100척. 그들은 제국의 항구마다 상관을 세웠다.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 트레비존드, 크레타, 키프로스. 동방의 부가 거대한 강처럼 베네치아로 흘러들어왔다. 금화가 산처럼 쌓였고 창고는 비단과 향신료로 가득 찼으며 대리석 궁전들이 운하를 따라 솟아올랐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종속된 도시가 주인보다 더 부유해지고 있었다. 신하가 황제보다 더 강해지고 있었다. 베네치아의 상인들은 콘스탄티노플의 거리를 활보했다. 그들은 오만했고 거칠었으며 제국의 법조차 무시했다. 싸움을 벌였고 빚을 떼어 먹었으며 현지 상인들을 괴롭혔다. 우리는 황제의 보호를 받는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다. 우리를 건드리면 칙령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황금 칙령이 그들을 보호했다. 법이 아니라 특권이. 비잔틴 사람들은 분노했다. 저 건방진 이탈리아 놈들을 보라. 우리 땅에서, 우리 도시에서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다. 우리 시장에서 세금도 내지 않고 장사를 한다. 우리 항구를 독점하고 우리 물건을 헐값에 사고 비싸게 팔아먹는다. 우리 여자들을 유혹하고 우리 신부들을 모욕하고 우리 황제조차 무시한다. 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손님인가? 아니면 주인인가? 동맹인가? 아니면 기생충인가? 긴장은 해가 갈수록 쌓여갔다. 작은 충돌들이 있었다. 시장에서의 싸움, 항구에서의 다툼, 베네치아인들과 제노바인들, 피사인들 사이의 경쟁도 격렬해졌다. 그들은 거리에서 칼을 뽑았다. 1171년 마침내 폭발했다. 황제 마누엘 1세가 명령을 내렸다. 제국 내 모든 베네치아인을 즉시 체포하라. 재산을 몰수하고 배를 압류하라. 하루아침에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모든 베네치아 상인들이 감옥에 갇혔다. 수천 명이 사슬에 묶였다. 그들의 재산은 황제의 금고로 들어갔다. 배는 제국 해군에 편입되었다. 상관은 약탈당하고 불탔다. 베네치아는
충격과 분노에 빠졌다. 배신이었다. 우리가 황제를 도왔는데, 우리가 제국을 지켰는데, 우리가 노르만인들과 싸웠는데, 그런데 이것이 보답인가? 이것이 동맹의 대가인가? 분노가 광장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깨달음도 왔다. 우리는 아직 진정으로 독립적이지 않다. 우리는 아직 황제의 자비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의 부는 황제의 허락에서 나온다. 그리고 허락은 언제든 철회될 수 있다. 자비는 언제든 분노로 바뀔 수 있다. 그때부터 베네치아는 달라졌다.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비잔틴의 충실한 신하가 되려 하지 않았다. 더 이상 황제의 은총을 구걸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스스로의 길을 찾기 시작했다. 완전한 독립, 진정한 자주. 경제적으로는 이미 강했다. 군사적으로도 약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정체성에서는, 상징적으로는 그들에게는 무언가 필요했다. 비잔틴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진정한 베네치아만의 상징. 그들에게는 성인이 필요했다. 수호 성인, 베네치아를 지키고 베네치아를 대표하며 베네치아를 신성하게 만들 성인. 베네치아가 더 이상 비잔틴의 속주가 아니라 신의 도시임을 증명할 성인. 하지만 어떤 성인? 이탈리아의 성인들은 이미 다른 도시들이 차지했다. 성 베드로는 로마의 것이었고, 성 암브로시우스는 밀라노의 것이었으며, 성 제나로는 나폴리의 것이었다. 그들은 더 대담한 것을 원했다. 더 극적인 것을, 더 권위 있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결정했다. 훔치기로. 세상에서 가장 대담한 도둑질,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범죄, 복음서를 쓴 사도, 예수의 제자, 성 마르코의 유해를 훔치기로 알렉산드리아에서 대성당의 촛불이 하나둘 꺼지고 밤의 정적이라고 나를 뒤덮는다. 어둠 속에서 두 상인이 배에 오른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부오노다 말라모코와 루스티코 다 토르첼로. 그들은 동쪽을 향한다. 알렉산드리아로, 이슬람의 땅으로. 위험한 항해가 시작된다. 하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다. 그들은 베네치아인이다. 그리고 베네치아는 원하는 것을 얻는다. 언제나 828년 알렉산드리아의 항구. 두 베네치아 상인이 도착했다. 부오노, 다 말라모코와 루스티코, 다 토르첼로. 그들은 평범한 상인처럼 보였다. 비단과 향신료를 거래하러 온 사람들처럼.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달랐다. 그들은 도둑이 되러 왔다. 신성한 도둑. 알렉산드리아는 한때 위대한 도시였다. 클레오파트라의 도시,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던 곳. 하지만 이제 그것은 과거의 영광이었다. 도시는 이슬람의 지배 아래 있었고, 기독교 성당들은 하나둘 모스크로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 어딘가에 성 마르코의 유해가 잠들어 있었다. 성 마르코, 복음서를 쓴 사도, 예수의 제자 베드로의 통역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집트에서 순교한 성인. 그의 유해는 알렉산드리아의 한 작은 교회에 보관되어 있었다. 기독교인들이 몰래 지키는 교회. 이슬람 통치자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유지되는 성소. 두 베네치아인은 그 교회의 수도사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신에 차서 말했다. 우리는 베네치아에서 왔습니다. 성인의 유해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슬람 통치자들이 이 교회를 파괴할 것입니다. 성인의 몸을 구해야 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수도사들은 망설였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이 유해를 지켜왔다. 대대로 세대를 거쳐. 그런데 이제 낯선 이탈리아인들에게 넘기라고? 그것은 배신이 아닌가, 신성모독이 아닌가. 하지만 베네치아인들은 설득력이 있었다. 그들은 그 말을 보여주었다. 베네치아에 세울 새로운 성당의 그림을 그렸다. 황금빛 돔과 대리석 기둥. 성인은 그곳에서 영원히 존경받을 것입니다. 세계의 순례자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슬람의 땅에서 썩는 것보다 기독교의 심장에서 빛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현실도 지적했다. 교회는 이미 위협받고 있었다. 세금은 점점 높아졌고
압박은 점점 심해졌다. 언젠가는 정말로 파괴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지금 구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결국 수도사들은 동의했다. 아니면 포기했다. 혹은 유혹에 넘어갔다.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하다. 어느 어두운 밤 성인의 유해가 관에서 꺼내졌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어떻게 항구를 통과할 것인가? 이슬람 관리들은 모든 화물을 검사했다. 기독교 유물을 밀반출하다 걸리면 사형이었다. 고문과 처형. 베네치아인들에게는 계획이 필요했다. 영리한 계획. 신성모독적이지만 효과적인 계획. 그들은 돼지고기를 샀다. 큰 덩어리로. 그리고 양배추도 샀다. 썩어가는 양배추. 그들은 성인의 유해를 천으로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리고 그 위에 돼지고기를 올렸다. 돼지고기 위에 양배추를 덮었다. 악취가 진동했다. 완벽했다. 관리들이 다가왔다. 무엇을 실어가는가? 고기와 채소입니다. 열어보자. 관리가 뚜껑을 열었다. 돼지고기의 냄새가 확 퍼졌다. 양배추의 악취가 코를 찔렀다. 관리는 얼굴을 찡그렸다. 돼지고기. 이슬람에서 금지된 고기. 부정한 것. 만지고 싶지도 않은 것. 좋다 가거라. 빨리 가. 그는 손을 저었다. 배는 항구를 떠났다. 바람이 돛을 채웠다. 지중해의 파도가 배를 흔들었다. 베네치아인들은 갑판 아래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기도했다. 용서를 구했을까? 아니면 감사를 표했을까? 둘 다였을 것이다. 그들은 도둑이었지만 신앙인이기도 했다. 며칠 후 폭풍이 왔다. 거대한 파도가 배를 덮쳤다. 돛대가 흔들렸고 선원들은 비명을 질렀다. 배는 침몰할 것 같았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전해진다. 성 마르코가 나타났다고, 빛나는 모습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나를 구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구하겠다. 폭풍은 잦아들었다. 바다는 잔잔해졌다. 배는 살아남았다.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베네치아인들은 그렇게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을 집으로 이끌었다. 베네치아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선원들은 환호했다. 종이 울렸다. 사람들이 해안으로 몰려 나왔다. 그들이 돌아왔다. 성인을 모시고 왔다. 소식은 번개처럼 퍼졌다. 도시 전체가 들끓었다. 성 마르코의 유해는 행렬로 운반되었다. 사제들이 향을 피웠고 합창단이 노래했으며 사람들은 무릎을 꿇었다. 도제는 직접 나와서 맞이했다. 그는 유해 앞에 엎드렸다. 축복해 주소서, 성인이시여. 당신의 새로운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희가 도시를 휩쓸었다. 이것은 단순한 유해가 아니었다. 이것은 신의 축복이었다. 신의 승인이었다. 베네치아는 이제 신성한 도시가 되었다. 사도의 도시, 복음서 저자의 도시. 로마에는 베드로가 있다. 좋다. 베네치아에는 마르코가 있다. 도제는 명령을 내렸다. 가장 위대한 성당을 지어라. 세상이 본 적 없는 성당을 황금과 대리석으로, 비잔틴보다 더 아름답게, 로마보다 더 장엄하게. 건축가들이 모였다. 석공들이 일했다. 예술가들이 그렸다. 수십 년에 걸쳐 산 마르코 대성당이 솟아올랐다. 5개의 돔, 수백 개의 기둥, 수천 제곱미터의 황금 모자이크, 대리석 바닥, 보석으로 장식된 제단.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보물 창고였다. 기도의 장소가 아니라 권력의 선언이었다. 보라, 베네치아를, 신이 선택한 도시를. 그리고 상징이 필요했다. 성 마르코를 대표하는 상징. 전통에 따르면 마르코의 상징은 날개 달린 사자였다. 복음서에 나오는 네 생물 중 하나, 사자, 왕의 짐승, 힘과 용기의 상징. 베네치아는 그것을 자신들의 문장으로 삼았다. 날개 달린 사자, 레온디 산 마르코, 한 발은 땅에 한 발은 책 위에. 책에는 라틴어로 쓰여 있었다. 팩스 티비 마르스, 이반젤리스타 메우스. 평화가 그대와 함께 나의 복음사가 마르코여. 그 사자는 깃발에 새겨졌다. 동전에 찍혔다. 궁전에 조각되었다. 베네치아에 배가 가는 곳마다 사자가 있었다. 베네치아의 군대가 정복하는 곳마다
사자가 세워졌다. 그것은 경고였고 약속이었으며 정체성이었다. 신앙과 야망, 경건함과 탐욕, 그것들은 베네치아에서 분리될 수 없었다. 그들은 성인을 훔쳤다. 그리고 그것을 신의 뜻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도둑질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선포했다. 그들은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기록했다. 하지만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 놀랍도록 베네치아는 변했다. 더 이상 진흙 위의 도시가 아니었다. 더 이상 난민들의 피난처가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성스러운 공화국이었다. 세레니시마, 가장 고요한 자, 신의 대리인. 바다는 이제 신의 뜻을 전하는 길이 되었다. 베네치아인들은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진심이었다. 혹은 적어도 그렇게 믿으려 했다. 종교와 정치, 신앙과 상업, 천국과 금화, 베네치아에서 그것들은 모두 하나였다. 성당의 종소리가 밤하늘로 울려 퍼진다. 황금빛 모자이크가 촛불에 반짝인다. 그리고 관 속에 화려한 제단 아래 복음서를 쓴 사도가 잠들어 있다. 집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도둑 맞았지만 존경받고 훔쳐졌지만 신성화되어 다음 장으로 시선이 옮겨간다. 동쪽 끝 붉은 벽 뒤로 베네치아의 진정한 힘이 만들어지는 곳으로, 조선소로. 베네치아의 동쪽 끝 붉은 벽돌로 둘러싸인 거대한 구역이 있었다. 외부인의 출입은 엄격히 금지되었다. 경비병들이 문을 지켰고 높은 담장 위에는 감시탑이 솟아 있었다. 담 너머로 망치질 소리가 들렸고 톱질 소리가 울렸으며 뜨거운 금속의 냄새가 풍겼다. 낮에도 밤에도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이곳이 바로 아르세날레, 베네치아의 심장, 공화국의 진정한 권력의 원천. 아르세날레는 단순한 조선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의 비밀이었다. 군사 기밀이었다. 산업혁명 이전의 산업혁명이었다. 12세기에 만들어진 이 시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생산 공장이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이었다. 면적만 해도 거의 24만 제곱미터. 작은 도시만 한 크기였다. 담장 안에는 거대한 창고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각 창고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한 창고에서는 돛대를 만들었다. 높고 고든 나무를 선별하고 다듬고 기름을 먹였다. 다른 창고에서는 선체를 조립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노를 깎았다. 수백 개, 수천 개의 노, 밧줄을 꼬는 곳에서는 노동자들이 길게 늘어선 통로를 걸으며 삼을 꼬았다. 300m가 넘는 밧줄이 필요했다. 돛을 짜는 곳에서는 여자들이 거대한 캔버스를 꿰매고 있었다. 못을 만드는 곳에서는 대장장이들이 쉬지 않고 망치를 두들겼다. 모든 것이 정밀하게 분업화되어 있었다. 이것은 혁명이었다. 중세 유럽의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체계였다. 다른 도시에서는 장인 한 명이 배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었다. 몇 달이 걸렸다. 때로는 몇 년이. 모든 부품을 직접 만들고 직접 조립하고 직접 마무리했다. 느렸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아르세날레에서는 완전히 달랐다. 배는 조립 라인을 따라 움직였다. 한 단계씩, 한 구역씩.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단계별로 형성되듯이 먼저 용골이 놓였다. 배의 척추, 긴 나무가 지면에 고정되었다. 그 위에 늘골이 세워졌다. 뼈대, 곡선으로 휘어진 나무들이 용골에서 위로 솟아올랐다. 그리고 배는 다음 구역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어떻게? 바퀴 달린 받침대 위에서 수십 명의 노동자가 밧줄을 당겼다. 거기서 판자가 덧대어졌다. 피부, 두꺼운 참나무 판자들이 늘골의 못으로 고정되었다. 못 하나하나가 정확한 각도로, 정확한 깊이로 밝혔다. 또 다음 구역으로 돛대가 세워졌다. 무거운 기둥이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져 배의 중심에 고정되었다. 그 다음 구역, 노가 달렸다. 양쪽에 각각 20개씩 40개의 노. 마지막 구역에서 무기가 실렸다. 석궁, 화살, 투석기. 그리고
나중에는 대포까지. 노동자들은 아르세날로티라고 불렸다. 그들은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국가의 직원이었다. 길드에 속한 독립 장인이 아니라 공화국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였다. 정규 급여를 받았다. 매주, 정확히. 연금도 받았다. 평생 일하고 나면 늙어서도 돈을 받았다. 아플 때는 치료를 받았다. 의사가 있었고 약이 제공되었다. 다치면 보상을 받았다. 늙으면 돌봄을 받았다. 중세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지였다. 왕들조차 자기 신하들을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다. 왜 국가는 이렇게 노동자들을 대우했는가? 인도주의? 아니었다. 실용주의였다. 간단했다. 그들의 충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면 그들을 만족시켜야 했다. 그들의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숙련공을 잃으면 효율성이 떨어졌다. 그들의 침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아르세날레에서 본 것, 배운 것, 들은 것은 절대로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되었다. 기술을 훔치려는 스파이들이 도처에 있었다. 비밀은 베네치아의 힘이었다. 그 비밀을 지키려면 노동자들을 잘 대우해야 했다. 그리고 그 힘은 놀라웠다. 거의 신화적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아르세날레는 하루에 전함 한 척을 완성할 수 있었다.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낸다. 하루에 다른 나라들이 한 척을 만드는 동안 베네치아는 10척을 만들었다. 20척을 한 달이면 함대를 건조할 수 있었다. 이것이 정말 가능했을까? 정말로? 1574년 프랑스 왕 앙리 3세가 베네치아를 방문했다. 그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 중 한 명이었다. 베네치아인들은 그에게 아르세날레를 보여주기로 했다. 과시하고 싶었다. 겁을 주고 싶었다. 왕이 아침에 도착했을 때 조선소는 텅 비어 있었다. 빈독, 아무것도 없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 그는 연회에 초대되었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고기와 와인, 치즈와 과일, 음악이 연주되었고 무용수들이 춤을 췄다. 몇 시간이 흘렀다. 왕은 즐겼다. 식사가 끝났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다. 베네치아인들이 공손하게 말했다. 폐하, 다시 조선소를 보시겠습니까?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왕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왜? 아까 봤는데 비어 있었는데. 하지만 그는 따라갔다. 예의상. 그리고 그가 본 것은 그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완전히 무장한 갈리선 한 척이 물에 떠 있었다. 돛대가 세워지고 노가 달리고 대포가 실려 있었다. 돛도 달려 있었다. 밧줄도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준비가 완료된 전함, 바로 출항할 수 있는 전함. 몇 시간 만에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에 왕은 말을 잃었다. 그는 입을 벌렸다. 눈이 커졌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베네치아인들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배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것이 우리의 비밀이다. 우리와 싸우려 하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물론 하루에 한 척은 약간의 과장이었다. 정확히는 선체는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부품들도 미리 만들어져 있었다. 최종 조립과 장비, 무장만 하루에 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조차 놀라운 일이었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몇 달을 걸렸다. 어떤 나라는 1년을 걸렸다. 아르세날레의 효율성은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배를 빨리 만들면 더 많은 무역이 가능했다. 더 많은 상품을 더 빨리 운송할 수 있었다. 더 많은 무역은 더 많은 부를 의미했다. 더 많은 세금, 더 많은 금화, 더 많은 부는 더 강한 해군을 의미했다. 더 많은 배, 더 많은 선원, 그리고 더 강한 해군은 더 많은 무역로를 보호할 수 있었다. 해적을 소탕하고 경쟁자를 위협하고 항구를 장악할 수 있었다. 완벽한 선순환이었다. 끝없는 순환. 하지만 아르세날레는 또한 사회적 안정의 원천이기도 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졌다. 먹고 살 수 있었다.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다. 미래를 계획할 수 있었다.
그들은 혁명을 원하지 않았다. 변화를 원하지 않았다. 현 체제가 그들을 먹여 살렸으니까. 현 체제가 그들을 보호했으니까. 이것은 베네치아의 천재성이었다.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안정을 하나로 묶는 것. 이윤과 평화를 동시에 얻는 것. 그리고 매년 승천대축일에 베네치아는 의식을 거행했다. 스포사치오 델 마레, 바다와의 결혼식. 도제는 황금빛 배에 올랐다. 부스터오라고 불리는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한 의전용 갈리선. 그것은 아르세날레에서 만들어진 가장 아름다운 배였다. 금박과 조각, 붉은 벨벳과 비단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도제는 금실로 수놓은 망토를 입었다. 무거운 망토, 보석으로 장식된 모자를 썼다. 반짝이는 모자. 사제들과 귀족들이 그를 따랐다. 그들도 최고의 옷을 입었다. 부스터오는 천천히 장엄하게 라구나를 가로질러 리도 섬으로 향했다. 바다가 시작되는 곳으로, 라구나가 끝나고 진짜 바다가 펼쳐지는 곳으로. 거기서 도제는 배의 난간에 섰다. 그의 손에는 황금 반지가 있었다. 크고 무거운 반지. 그는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파도가 배를 흔들었다. 갈매기들이 울었다.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그는 큰 소리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선언했다. 우리는 당신과 결혼한다. 오 바다여, 진정하고 영원한 지배의 표시로. 그리고 그는 반지를 바다에 던졌다. 황금 반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공중을 날았다. 아치를 그리며 그리고 물속으로 사라졌다. 첨벙. 파도가 그것을 삼켰다. 사람들은 환호했다. 배 위에서, 해안에서 종이 울렸다. 모든 교회의 종이, 음악이 연주되었다. 나팔과 북.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다. 이것은 선언이었다. 주장이었다. 법적 행위였다. 베네치아는 바다와 결혼했다. 그러므로 베네치아는 바다를 소유한다. 아드리아해는 베네치아의 것이다. 법적으로,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누구도 허가 없이 항해할 수 없다. 오만했다. 거만했다. 미친 소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힘이 있었다. 아르세날레에서 나온 함대가 있었다. 수백 척의 배, 갈리선, 코그선, 카라벨, 수천 명의 선원과 전사들. 그들은 바다를 순찰했다. 해적을 소탕했다. 경쟁자를 위협했다. 규칙을 어기는 자들을 침몰시켰다. 바다는 정말로 베네치아의 것이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밤이 되면 아르세날레의 불빛이 어둠을 밝혔다. 용광로가 붉게 타올랐다. 망치질이 계속되었다. 쉬지 않고 톱질 소리가 울렸다. 끝없이. 이곳은 잠들지 않았다. 쉬지 않았다. 왜냐하면 제국은 잠들 수 없으니까. 적들은 잠들지 않으니까. 바다는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기회는 멈춰있지 않으니까. 아르세날로티들은 이랬다. 그들의 아버지들처럼, 그들의 할아버지들처럼 그들의 아들들도 그럴 것이다. 손자들도 대대로. 이것이 베네치아였다. 전통과 혁신의 융합, 옛것과 새것의 결합, 신앙과 기술의 조화. 모두 하나로 융합된 완벽한 기계. 그들의 신은 바다였다. 그들의 사원은 조선소였다. 그들의 기도는 망치질이었다. 그들의 성가는 톱질 소리였다. 그들의 제국은 파도 위에 세워졌고 목재와 못으로 유지되었으며 땀과 기술로 확장되었다. 붉은 벽 뒤에서 세계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산업혁명보다 500년 앞선 혁명.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베네치아는 알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1202년 제4차 십자군이 조직되었다. 유럽의 귀족들과 기사들이 모였다. 그들의 목표는 성지 예루살렘이었다. 이슬람으로부터 성지를 되찾는 것, 신성한 임무.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그들에게는 배가 없었다. 육지에서 걸어갈 수는 없었다. 너무 멀었고 너무 위험했다. 오스만 제국이 길을 막고 있었다. 바다로 가야 했다. 하지만 수만 명의 병사를 실을 배가 어디 있는가? 유럽 전체를 뒤져도 그런 함대는 없었다.
단 한 곳을 제외하고 베네치아. 십자군 지도자들이 베네치아로 왔다. 그들은 도제를 만났다. 엘리코 단돌로. 그는 90세가 넘은 노인이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멀어 있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의 어둠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그의 야망은 젊은이보다 더 뜨거웠다. 십자군 지도자들이 말했다. 우리에게 배가 필요합니다. 3만 3천 명을 실을 배. 말들도 실어야 합니다. 무기와 식량도. 단돌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하다고. 아르세날레는 그런 함대를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가격이 있다고. 85 영마르크의 은. 엄청난 금액이었다. 십자군 전체의 재산을 합쳐도 부족한 금액. 지도자들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하나 더. 단돌로가 덧붙였다. 우리가 정복하는 모든 영토의 절반은 베네치아의 것입니다. 십자군 지도자들은 망설였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배가 없으면 십자군도 없었다. 그들은 동의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 돈은 나중에 지불하기로 했다. 어쨌든 그들은 돈이 없었으니까. 몇 달 후 함대가 준비되었다. 수백 척의 배, 갈리선과 수송선, 아르세날레가 만들어낸 기적. 하지만 십자군은 약속한 3만 3천 명이 오지 않았다. 고작 1만 2천 명만 도착했다. 그리고 그들은 돈이 없었다. 85 영마르크, 꿈도 꾸지 마라. 그들이 모은 것은 겨우 51 영마르크였다. 베네치아인들은 분노했다. 우리가 배를 만들었다. 1년을 투자했다. 자원을 쏟아부었다. 아르세날레를 멈췄다. 다른 무역을 포기했다. 그런데 돈이 없다고? 단돌로는 차갑게 말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베네치아를 떠날 수 없습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 십자군은 베네치아 항구의 한 섬에 갇혔다. 리도섬. 그들은 나갈 수 없었다. 베네치아 함대가 그들을 감시했다. 여름이 지나갔다. 식량이 떨어졌다. 병사들은 굶주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성지로 가야 하는데 이탈리아의 섬에 갇혀 있었다. 그때 단돌로가 제안을 했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자라시를 정복하는 것을. 그러면 빚의 일부를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자라. 아드리아해 연안의 도시. 한때 베네치아의 영토였지만 헝가리에 넘어간 도시. 베네치아는 그것을 되찾고 싶었다. 십자군 지도자들은 충격받았다. 자라는 기독교 도시입니다. 우리는 이슬람과 싸우러 가는 것이지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단돌로는 냉정했다. 그렇다면 빚을 갚으십시오. 지금 당장.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돈이 없었다. 결국 그들은 동의했다. 신의 이름으로 떠난 십자군이 기독교 도시를 공격하기로. 성전이 거래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신앙이 이익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단돌로가 선언했다. 나도 십자군에 합류하겠다. 90세의 맹인 노인이. 그는 십자가를 받았다. 화려한 의식 속에서 사람들은 환호했다. 도제가 직접 십자군이 되다니. 하지만 그것은 연극이었다. 정치적 쇼였다. 단돌로는 십자군을 통제하고 싶었다. 배 안에서, 전쟁 속에서. 함대는 자라로 향했다. 1202년 11월 포위가 시작되었다. 자라의 사람들은 성벽에 십자가를 걸었다. 우리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은 외쳤다. 우리를 공격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베네치아 함대는 멈추지 않았다. 대포가 발사되었다. 투석기가 돌을 날렸다. 5일 후 자라는 함락되었다. 도시는 약탈당했다. 기독교 도시가 십자군의 손에. 교황은 분노했다. 그는 파문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베네치아는 신경 쓰지 않았다. 파문? 그것으로 배를 살 수 있는가? 그것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가? 겨울이 왔다. 십자군은 자라에서 겨울을 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절단이 도착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비잔틴 제국의 망명 왕자가 보낸 사절. 그는 제안을 했다. 나를
도화 황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20만 마르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군의 1만 명의 병사를 추가로 제공하겠습니다. 단돌로의 눈이 빛났다. 물론 그는 볼 수 없었지만,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보았다. 기회를. 콘스탄티노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베네치아가 1171년에 배신당한 도시. 복수의 기회, 그리고 이익의 기회. 성지로 가기 전에 작은 우회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단돌로가 십자군 지도자들에게 말했다. 콘스탄티노플에 들러서 정당한 황제를 복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을 받고 병사를 얻고 그 후에 성지로 갈 수 있습니다. 일부 지도자들은 반대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유혹받았다. 20만 마르크, 1만 명의 병사, 그리고 단돌로는 설득력이 있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데도 가지 못합니다. 1203년 6월, 함대는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다. 병사들은 숨을 죽였다. 거대한 성벽, 황금빛 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가 그들 앞에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정복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단지 황제를 바꾸러 온 것뿐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말했다. 포위가 시작되었다. 전투가 벌어졌다. 90세의 단돌로는 갈리선의 뱃머리에 섰다. 베네치아의 깃발을 손에 들고 전진하라! 그는 외쳤다. 맹인 노인이 군대를 이끌었다. 그것은 극적이었다. 영웅적이었다. 그리고 계산된 쇼였다. 결국 콘스탄티노플은 항복했다.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다. 하지만 그는 약속한 돈을 줄 수 없었다. 20만 마르크? 그런 돈은 없었다. 제국의 금고는 비어 있었다. 십자군은 다시 배신당했다. 또다시 분노가 폭발했다. 1204년 4월, 십자군은 다시 공격했다. 이번에는 자비 없이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이 무너졌다. 1000년 동안 서 있던 성벽이 병사들이 쏟아져 들어갔다. 그리고 지옥이 펼쳐졌다. 약탈이 시작되었다. 3일 동안 교회가 불탔다. 수도원이 약탈당했다. 성물들이 도난당했다. 황금재단이 녹았다. 성화들이 찢겼다. 여자들이 겁탈당했다. 남자들이 살해당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학살했다. 베네치아인들은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약탈하지 않았다. 그들은 수집했다.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하기야 소피아의 청동말 4마리, 황금빛 성유물들, 고대 조각상들, 책들, 보석들, 모든 것이 배에 실렸다. 목록이 작성되었다. 회계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단돌로는 협상했다. 정복된 영토를 나누었다. 계약대로 절반은 베네치아의 것이었다. 하지만 단돌로는 영토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항구를 원했다. 무역기지를, 크레타섬, 에게 해의 섬들, 코린토스, 전략적 요충지들. 베네치아는 육지제국이 아니라 바다제국을 얻었다. 스톨마리, 바다의 지배, 콘스탄티노플에서 베네치아까지 모든 항구가 베네치아의 통제 아래에 들어갔다. 이것이 진짜 목표였다. 예루살렘? 그것은 핑계였다. 십자군은 성지에 도착하지 못했다. 그들은 콘스탄티노플에서 멈췄다. 새로운 제국을 세웠다. 라틴 제국. 하지만 그것은 껍데기였다. 진짜 승자는 베네치아였다. 그들은 동방무역을 독점했다. 향신료, 비단, 모든 것이 베네치아를 통과했다. 단돌로는 1205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죽었다. 97세의 나이로. 그는 하기야 소피아에 묻혔다. 정복자로서. 그의 무덤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콘스탄티노플의 정복자, 베네치아의 도제. 베네치아로 돌아온 배들은 보물로 가득했다. 청동말들은 산 마르코 대성당 앞에 세워졌다. 지금도 거기 있다. 약탈의 기념비, 야망의 상징. 그것들을 볼 때마다 베네치아인들은 기억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의 신은 이윤이었다. 그들의 기도는 계약이었다. 십자군은 신앙을 말했지만 베네치아는 숫자를 말했다. 십자군은
천국을 약속했지만 베네치아는 황금을 약속했다. 그리고 베네치아는 약속을 지켰다. 성전은 사업이 되었고 순례는 투자가 되었으며 신앙은 거래가 되었다. 이것이 베네치아의 방식이었다. 냉혹하고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밤이 되면 산 마르코 광장에 청동 말들이 서 있다. 달빛 아래서 그들은 여전히 아름답다. 하지만 그들은 도난당한 것들이다. 그리고 베네치아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전시한다. 수치가 아니라 영광으로. 1271년 17세의 소년이 베네치아를 떠났다. 그의 이름은 마르코 폴로. 그는 상인의 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 니콜로와 삼촌 마페오는 이미 한 번 동양을 다녀왔다.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다. 거대한 제국, 황금으로 지은 궁전, 그리고 그곳의 황제 쿠빌라이 칸의 초대. 마르코는 그들과 함께 떠나기로 했다. 17세. 대부분의 소년들이 베네치아의 운하에서 놀 나이에 그는 세계의 끝으로 향했다. 배는 아크레로 갔다. 거기서 그들은 육지로 올라갔다. 실크로드, 전설의 길. 비단이 서쪽으로 흐르고 금이 동쪽으로 흐르는 길. 여행은 끝이 없었다. 페르시아를 지나고 사막을 건너고 산맥을 넘었다. 파미르 고원, 세계의 지붕. 공기가 너무 희박해서 불도 제대로 타지 않는 곳. 마르코는 기록했다. 모든 것을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 그들은 오아시스 도시들을 지났다. 사마르칸트, 부하라. 시장에는 온갖 것들이 있었다. 향신료, 보석, 비단, 노예. 언어도 수십 가지였다. 페르시아어, 투르크어, 아랍어, 중국어. 마르코는 배웠다. 언어를, 관습을, 거래의 방법을. 1275년 4년의 여행 끝에 그들은 상도에 도착했다. 쿠빌라이 칸의 여름 궁전. 마르코는 숨이 멎었다. 궁전은 대리석으로 지어졌고 지붕은 황금으로 덮여 있었다. 정원에는 온갖 동물들이 있었다. 호랑이, 표범, 코끼리. 황제를 위한 동물원이었다. 쿠빌라이 칸은 노인이었지만 강력했다. 몽골 제국의 황제, 칭기즈 칸의 손자. 그는 중국을 정복했고 원나라를 세웠으며 세계의 절반을 지배했다. 그리고 그는 호기심이 많았다. 특히 서양에 대해. 마르코는 황제 앞에 섰다. 그는 절을 했다. 머리를 땅에 대고 황제가 물었다. 서양은 어떠한가? 마르코는 말했다. 베네치아에 대해, 교황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황제는 흥미로워했다. 더 물었다. 마르코는 더 말했다. 황제는 마르코를 좋아했다. 젊고 영리하고 관찰력이 예리했다. 그래서 그는 마르코를 고용했다. 황제의 사절로. 마르코는 중국 전역을 여행했다. 황제의 명령으로. 그는 남쪽으로 갔다. 윈난, 버마, 베트남까지. 그는 북쪽으로 갔다. 몽골 초원을. 그는 서쪽으로 갔다. 티베트까지. 그는 놀라운 것들을 보았다. 석탄, 검은 돌이 타면서 열을 낸다. 유럽에서는 본 적 없는 것, 종이돈. 황제의 인장이 찍힌 종이가 금과 은을 대신한다. 믿을 수 없는 일. 우편제도. 말을 탄 전령들이 제국 전역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루에 수백 킬로미터를. 그는 거대한 도시들을 보았다. 항저우.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다. 베네치아의 20배. 운하가 거리를 가로지르고 다리가 운하를 연결했다. 시장에는 온갖 음식이 있었다. 마르코는 기록했다. 이 도시의 부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는 쿠빌라이 칸의 궁정에서 17년을 보냈다. 17년. 거의 평생. 그는 부유해졌다. 황제의 총애를 받았으니까. 하지만 그는 고향을 그리워했다. 베네치아, 물 위의 도시. 그가 떠난 곳. 1292년. 기회가 왔다. 페르시아의 칸이 몽골 공주를 신부로 원했다. 하지만 육로는 전쟁으로 막혀 있었다. 바다로 가야 했다. 누가 그 임무를 맡을까? 폴로 가문이었다. 그들은 바다를 안다. 그들은 배를 안다.
14척의 배에 600명이 탔다. 공주와 그녀의 수행원들, 그리고 폴로 일행. 그들은 남쪽으로 항해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를 거쳐 2년의 항해, 폭풍, 해적, 질병 600명 중 18명만 살아남았다. 하지만 공주는 무사했다. 페르시아의 공주를 전달한 후 폴로 일행은 서쪽으로 향했다. 1295년 24년 만에 그들은 베네치아로 돌아왔다. 그들은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수염은 길었다.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의 집으로 갔다. 문을 두드렸다. 친척들이 나왔다. 누구십니까? 우리다. 니콜로, 마페오, 마르코. 친척들은 웃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20년 전에. 하지만 폴로 가족은 주장했다. 그리고 증명했다. 그들은 낡은 옷을 찢었다. 안감에 보석들이 쏟아졌다.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그들은 24년 동안 모은 부를 옷 속에 숨겨왔다. 친척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은 정말로 돌아온 것이다. 베네치아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동양은 어떤가? 쿠빌라이 칸은? 중국은? 마르코는 말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석탄이 탄다고? 종이가 돈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들은 마르코를 백만의 마르코라고 불렀다. 거짓말쟁이라는 뜻이었다. 1298년 베네치아와 제노바가 전쟁을 벌였다. 마르코는 갈리선의 함장으로 참전했다. 하지만 전투에서 패했다. 그는 포로가 되었다. 제노바의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서 그는 같은 죄수를 만났다. 루스티첼로, 작가였다. 그는 마르코의 이야기를 듣고 제안했다. 책을 쓰자, 당신의 여행을. 마르코는 동의했다. 무료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 그들은 썼다. 마르코가 말하고 루스티첼로가 적었다. 몇 달 동안 그렇게 동방견물록이 탄생했다. 세계의 경의에 관한 책. 그것은 중세 유럽이 본 첫 번째 체계적인 동양 여행기였다. 책은 퍼져나갔다. 손으로 베껴 쓰는 방식으로. 프랑스어, 라틴어, 이탈리아어로 번역되었다. 사람들은 읽었다. 놀랐다. 의심했다. 하지만 읽었다. 계속해서. 그 책은 유럽을 바꿨다. 동양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체적인 장소가 되었다. 가고 싶은 곳, 무역하고 싶은 곳. 2세기 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그 책의 사본을 가지고 항해를 떠났다. 그는 중국을 찾고 싶었다. 마르코 폴로가 본 그 중국을. 마르코는 1324년 베네치아에서 죽었다. 70세의 나이로. 임종 직전. 사제가 물었다. 당신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입니까? 죽기 전에 고백하십시오. 과장한 것은 없습니까? 마르코는 대답했다. 나는 내가 본 것의 절반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바다의 도시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그는 육지의 끝을 보았다. 그는 상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탐험가가 되었다. 그는 베네치아인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세계로 이끌었다. 베네치아 정신의 본질이 그 안에 있었다. 호기심, 대담함, 실용성, 그리고 끝없는 야망. 바다가 끝나는 곳에서도 베네치아에는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 나아갔다. 육지로, 산맥 너머로, 사막을 가로질러 세계의 끝까지. 하지만 베네치아에게는 적이 있었다. 진짜 적. 이슬람이 아니었다. 그들과는 거래할 수 있었다. 비잔틴도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무너졌다. 진짜 적은 같은 이탈리아 도시였다. 제노바. 제노바는 베네치아의 쌍둥이였다. 거울 속의 이미지. 그들도 항구 도시였다. 그들도 상인 공화국이었다. 그들도 해상 무역으로 부유해졌다. 그리고 그들도 지중해를 원했다. 전부를 두 도시는 수백 년 동안 경쟁했다. 처음에는 조용히 시장에서, 항구에서 누가 더 좋은 가격을 제시하는가, 누가 더 빠른 배를 가졌는가. 하지만 경쟁은 점점 격렬해졌다. 그리고 폭력적이 되었다. 1294년
흑해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베네치아 상선이 제노바 해적에게 공격당했다. 제노바는 부인했다. 해적이지 우리 사람들이 아니다. 하지만 베네치아는 믿지 않았다. 보복이 시작되었다. 제노바 배가 침몰당했다. 제노바도 보복했다. 악순환이었다. 1350년대 전면전이 벌어졌다. 양측은 함대를 보냈다. 에게해에서, 아드리아해에서, 흑해에서 전투가 이어졌다. 승자도 패자도 없었다. 다만 피와 금만 바다에 쏟아졌다. 1378년 모든 것이 정점에 달했다. 키오자 전쟁. 제노바는 결정적 타격을 노렸다. 베네치아를 완전히 파괴하기로. 제노바 제독 피에트로 도리아가 대함대를 이끌었다. 47척의 갈리선, 수천 명의 병사. 목표는 하나, 베네치아 그 자체. 1379년 8월 제노바 함대가 키오자를 점령했다. 키오자, 베네치아 바로 남쪽의 항구, 라구나의 입구.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라구나로 들어왔다. 베네치아의 바다로, 베네치아의 영역으로. 베네치아는 공황에 빠졌다. 적이 여기까지 왔다. 우리 집 앞까지. 제노바 함대는 보였다. 라구나 건너편에서. 그들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다. 사자. 제노바의 붉은 십자가와 사자. 도시는 포위되었다. 제노바가 남쪽을 막았고 그들의 동맹 파도바가 북쪽을 막았다. 베네치아는 섬이 되었다. 고립된 섬. 보급이 끊겼다. 식량이 줄어들었다. 사람들은 굶주리기 시작했다. 제노바 제독은 베네치아에 메시지를 보냈다. 오만한 메시지였다. 항복하라. 우리는 산 마르코의 사자를 길들일 것이다. 말고삐를 채울 것이다. 베네치아인들은 분노했다. 우리 사자를? 우리 상징을? 절대로.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베네치아 함대의 절반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 지중해 동쪽에서. 돌아오려면 몇 달이 걸렸다. 남은 배들은 소수였다. 병사도 부족했다. 식량도 떨어졌다. 대의회가 소집되었다. 귀족들이 모였다. 일부는 항복을 제안했다. 우리는 졌다. 조건을 협상하자. 하지만 다른 이들은 거부했다. 죽음이 항복보다 낫다. 그때 한 남자가 일어섰다. 베토르 피사니, 해군 제독. 그는 감옥에 있었다. 이전 패배의 책임으로. 하지만 위기 속에서 대의회는 그를 석방했다. 그리고 그에게 함대를 맡겼다. 피사니는 계획을 제시했다. 공격이 아니었다. 방어도 아니었다. 그것은 역포위였다. 우리가 그들을 가두는 것입니다. 귀족들은 의아해했다.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포위했는데? 피사니가 설명했다. 키오자는 항구다. 좁은 수로로 바다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그 수로를 막으면 제노바 함대는 갇힙니다. 나갈 수도 보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막는가? 배로, 돌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미친 계획처럼 들렸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 베네치아는 움직였다. 낡은 배들이 끌려 나왔다. 돌이 실렸다. 모래가 채워졌다. 밤의 어둠 속에서 베네치아 선원들은 조용히 작업했다. 그들은 배를 수로에 침몰시켰다. 하나, 둘, 셋. 배들이 가라앉으며 길을 막았다. 돌이 쌓였다. 말뚝이 밝혔다. 수로는 점점 좁아졌다. 그리고 마침내 막혔다. 아침이 왔을 때 제노바 제독은 깨달았다. 그들은 갇혔다. 키오자 안에 나갈 길이 없었다. 그들은 공격했다. 장애물을 뚫으려 했다. 하지만 베네치아 함대가 막았다. 석궁이 날아왔다. 화살이 쏟아졌다. 포위는 역전되었다. 이제 제노바가 포위당했다. 날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었다. 식량이 떨어졌다. 물이 부족해졌다. 병이 돌았다. 제노바 선원들은 굶주리고 병들었다. 겨울이 왔다. 추운 겨울. 라구나의 물이 얼었다. 베네치아인들은 기다렸다. 인내심 있게 그들은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제노바는 시간이 없었다. 1308 10년 6월
6개월의 포위 끝에 제노바는 항복했다. 백기가 올라갔다. 문이 열렸다. 살아남은 자들이 나왔다. 그들은 해골 같았다. 굶주림과 병으로 4,000명의 병사 중 절반이 죽었다. 베네치아는 승리했다. 결정적 승리였다. 제노바는 다시는 회복하지 못했다. 그들의 경제는 무너졌다. 그들의 함대는 파괴되었다. 그들의 자신감은 산산조각 났다. 베네치아는 이제 지중해의 지배자였다. 베네치아의 것이 되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시리아에서, 흑해에서 모든 향신료가 베네치아를 통과했다. 산 마르코 광장에서 축제가 열렸다. 종이 울렸다. 사람들이 춤췄다. 그들은 살아남았다. 그 이상이었다. 그들은 이겼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베토르 피사니는 영웅이 되었다. 그의 동상이 세워졌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것은 나 혼자의 승리가 아니다. 이것은 베네치아의 승리다. 시스템의 승리다.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라구나는 다시 평화로웠다. 파도가 조용히 말뚝을 때렸다. 별이 물에 반사되었다. 제노바의 배들은 사라졌다. 오직 베네치아의 배들만 남았다. 침묵의 항구의 종소리가 울렸다. 승리의 종소리, 생존의 종소리, 제국의 심장이 다시 뛰는 소리. 그들은 바다의 주인이었다. 이제 아무도 의심할 수 없었다. 15세기 베네치아는 황금기를 맞이했다. 제노바는 무너졌고 비잔틴은 약해졌으며 오스만은 아직 강력하지 않았다. 베네치아는 지중해를 지배했다. 완전히. 그리고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귀한 것을 독점했다. 향신료, 후추, 계피, 정향, 육두구. 오늘날 그것들은 평범하다.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다. 하지만 중세에는 그것들은 황금보다 귀했다. 후추 한 포대가 한 가족을 부자로 만들 수 있었다. 계피 한 상자로 집을 살 수 있었다. 정향은 무게 대비 은과 같은 값어치였다. 왜? 희귀했으니까. 그리고 필수적이었으니까. 고기는 쉽게 썩었다. 냉장고가 없던 시대에 향신료는 부패를 늦췄다. 그리고 맛을 가렸다. 약간 상한 고기도 향신료를 뿌리면 먹을만했다. 약으로도 쓰였다. 소화제로, 진통제로, 심지어 최음제로. 향신료는 생존의 문제였다. 그리고 모든 향신료는 동쪽에서 왔다. 인도네시아의 섬들에서, 인도의 해안에서, 실론에서. 그곳에서 아랍 상인들이 사들였다. 그들은 배에 실어 홍해를 건넜다. 알렉산드리아로, 다마스쿠스로. 그리고 거기서 베네치아 상인들이 기다렸다. 베네치아는 이 교역로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에 상관이 있었다. 베이루트에, 트리폴리에, 안티오크에, 모든 항구에. 그들은 술탄과 거래했다. 돈을 주고 독점권을 샀다. 다른 유럽 상인들은 베네치아를 통해야만 했다. 리알토 다리 근처의 시장에 가면 세계가 있었다. 향신료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다. 공기는 이국적인 향으로 가득했다. 계피의 단맛, 정향의 쓴맛, 후추의 매운 향. 상인들은 외쳤다. 인도에서 온 최고의 후추, 실론의 계피, 몰루카의 정향. 가격은 상상을 초월했다. 후추 1kg이 금 1g과 맞먹었다. 그리고 베네치아는 그 가격을 통제했다. 독점자의 특권. 그들은 가격을 올렸다. 유럽 전역이 불평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베네치아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이분은 도시를 변화시켰다. 궁전들이 운하를 따라 솟아올랐다. 대리석으로 지어진 궁전. 카도로, 황금의 집. 정면이 실제로 금박으로 덮여 있었다. 카 포스카리, 카다리오, 카 레촐리코. 각각이 예술 작품이었다. 귀족들은 경쟁했다. 누가 더 화려한 궁전을 가졌는가? 누가 더 많은 예술품을 소유했는가? 화가들이 고용되었다. 티치아노, 틴토레토, 베로네세. 그들은 천장과 벽을 그렸다. 신화적 장면들, 성경 이야기들,
베네치아의 영광을. 하지만 공화국은 걱정했다. 너무 화려하면 위험했다. 사치는 부패를 낳는다. 질투를 낳는다. 그래서 그들은 법을 만들었다. 사치 금지령, 썸프투어리로. 여자들은 너무 많은 보석을 착용할 수 없었다. 남자들은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을 수 없었다. 잔치는 손님 수가 제한되었다. 결혼식은 너무 호화로울 수 없었다. 심지어 곤돌라까지. 모든 곤돌라는 검은색이어야 했다. 원래 곤돌라는 화려했다. 금색, 은색, 붉은색. 조각과 장식으로 뒤덮여 있었다. 귀족들은 자신의 곤돌라를 자랑했다. 하지만 1562년 법이 통과되었다. 모든 곤돌라는 검은색으로 칠해야 한다. 장식은 금지한다. 왜? 평등을 위해서. 적어도 겉으로는, 물 위에서는 모두가 똑같아 보여야 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검은 곤돌라. 그것은 베네치아의 상징이 되었다. 겉은 절제, 속은 화려함. 베네치아식 위선이었다. 아름다운 위선. 실제로는 궁전 내부는 상상을 초월했다. 금박, 천장, 대리석 바닥, 베네치아 유리 샹들리에. 베네치아 유리. 무라노 섬에서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리. 그 제작법은 국가 기밀이었다. 장인들은 섬을 떠날 수 없었다. 떠나면 암살자가 뒤를 쫓았다. 베네치아는 실용적이었다. 심지어 종교에서도. 교황은 로마에 있었다. 하지만 베네치아는 교황의 명령을 선택적으로 따랐다. 유용하면 따랐다. 불편하면 무시했다. 종교재판소가 있었다. 하지만 베네치아의 종교재판소는 달랐다. 그들은 이단을 찾지 않았다. 그들은 상업적 안정을 위협하는 자들을 찾았다. 소란을 피우는 수도사, 위험하다. 조용히 제거하라. 하지만 돈을 버는 유대인, 보호하라. 그들은 유용하다. 게토가 있었다. 1516년 유럽 최초의 게토가 베네치아에 만들어졌다. 유대인들은 그곳에 살아야 했다. 밤에는 문이 잠겼다. 하지만 낮에는 그들은 자유롭게 사업했다. 대출을 해주고 보석을 거래하고 의사로 일했다. 베네치아는 실용적이었다. 편견은 있었지만 이윤이 우선이었다. 이것이 베네치아의 천재성이었다. 이성과 신앙의 균형, 통제와 자유의 조화. 그들은 독실했지만 유연했다. 보수적이었지만 실용적이었다. 원칙이 있었지만 예외도 많았다. 그러나 동쪽에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었다.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 메흐메드 2세가 천년 제국을 정복했다. 비잔틴은 사라졌다. 그리고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다. 처음에 베네치아는 협상했다. 그들은 항상 협상했다. 술탄에게 선물을 보냈다. 조약을 맺었다. 무역권을 얻었다. 하지만 오스만은 계속 확장했다. 그리스를, 발칸을, 에게해의 섬들을 하나씩 점령했다. 베네치아의 영토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니그로폰테가 함락되었다. 1470년 전략적 요충지. 베네치아인들은 충격받았다. 그들은 항상 이겼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졌다. 그리고 더 나쁜 소식이 왔다. 1488년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희망봉을 발견했다. 아프리카의 남쪽 끝,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새로운 길, 인도로 가는 새로운 길, 지중해를 거치지 않는 길. 1498년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에 도착했다. 바다를 통해 아프리카를 돌아서 그는 향신료를 가득 싣고 돌아왔다. 리스본으로. 베네치아가 아니라 리스본으로. 베네치아의 상인들은 처음에는 웃었다. 그게 무슨 소용인가? 너무 멀다. 너무 위험하다. 우리 길이 더 빠르고 안전하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포르투갈인들은 계속 항해했다. 매년 더 많은 배가, 더 많은 향신료가 리스본으로 직접 왔다.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리스본의 후추가 베네치아의 후추보다 싸졌다. 훨씬 싸졌다. 유럽의 상인들은 포르투갈로 향했다. 베네치아를 우회했다. 독점은 깨졌다. 베네치아는 저항했다.
그들은 술탄에게 청원했다. 포르투갈인들을 막아달라. 홍해를 봉쇄해달라. 하지만 술탄은 할 수 없었다. 아니면 하지 않았다. 포르투갈의 대포가 너무 강했다. 그들의 배가 너무 빨랐다. 16세기 베네치아의 경제는 서서히 쇠퇴했다. 극적이지 않았다. 갑자기가 아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향신료 무역은 줄어들었다. 리알토의 상점들은 한산해졌다. 창고는 텅 비기 시작했다. 패배는 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길이 바뀐 것이었다. 세계가 바뀐 것이었다. 지중해는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었다. 대서양이 새로운 중심이었다. 그리고 베네치아는 지중해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적응했다. 상업이 줄어들면 다른 것을 찾자. 그들은 문화로 향했다. 예술로, 음악으로, 쾌락으로. 제국의 황혼은 가장 아름다웠다. 상업이 쇠퇴했지만 베네치아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변신했다. 제국에서 무대로, 권력에서 예술로. 그들은 더 이상 세계를 지배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세계를 매혹시킬 수는 있었다. 17세기와 18세기 베네치아는 유럽의 놀이터가 되었다. 쾌락의 도시, 문화의 수도, 모든 귀족이 방문하고 싶어하는 곳. 그랜드 투어를 하는 영국 청년들은 반드시 베네치아를 거쳤다. 베네치아를 보지 않고 어떻게 교양인이라 할 수 있는가? 카니발이 유명해졌다. 원래는 사순절 전의 짧은 축제였다. 하지만 베네치아에서는 6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10월부터 3월까지 거의 1년의 절반. 사람들은 가면을 썼다. 화려한 가면, 바우타, 모레타, 볼토, 금박과 깃털로 장식된 가면. 가면 뒤에서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 신분이 숨겨졌다. 귀족과 평민, 남자와 여자, 모든 경계가 흐려졌다. 거리는 축제로 넘쳤다. 음악이 연주되었고 고개사들이 공연했으며 사람들은 춤췄다. 광장마다 무대가 세워졌다. 코메디아 델라르테가 공연되었다. 아를레키노, 판탈로네, 콜롬비나. 익살스러운 캐릭터들이 관객을 웃겼다. 도박장이 번성했다. 리도토, 베네치아 최초의 공공 도박장. 1638년에 문을 열었다. 유럽 최초였다. 귀족들은 가면을 쓰고 카드놀이를 했다. 재산을 걸었다. 잃었다. 다시 걸었다. 중독이었다. 하지만 베네치아는 허용했다. 세금을 거둘 수 있었으니까. 카사노바가 이 시대를 대표했다. 베네치아 태생의 모험가, 도박꾼, 유혹자. 그는 수십 명의 여자를 유혹했다. 귀족부터 수녀까지. 그는 도제의 궁전 감옥에서 탈옥했다. 유일하게 성공한 탈옥. 그의 회고록은 18세기 베네치아의 향락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오페라가 번창했다. 베네치아는 오페라의 중심이었다. 라 페니체 극장, 불사조의 극장. 1792년에 지어졌다. 황금빛 내부, 붉은 벨벳 좌석. 세계 최고의 가수들이 그곳에서 노래했다. 로시니, 벨리니, 베르디. 그들의 오페라가 초연되었다. 안토니오 비발디가 그곳에서 작곡했다. 사계, 바이올린 협주곡, 봄의 생동감, 여름의 폭풍, 가을의 풍요, 겨울의 고요함. 베네치아의 사계절. 그의 음악은 라구나의 물결처럼 흘렀다. 화가들이 도시를 기록했다. 카날레토. 그는 베네치아의 풍경을 그렸다. 데우나, 산마르코 광장, 리알토 다리. 완벽한 원근법으로, 사실적으로. 마치 사진처럼. 유럽의 귀족들은 그의 그림을 사들였다. 베네치아의 기억을 집에 가져가기 위해. 프란체스코 과르디도 베네치아를 그렸다. 하지만 그의 스타일은 달랐다. 더 몽환적이었다. 빛과 그림자, 안개 낀 라구나, 석양의 붉은 빛. 베네치아는 꿈 같았다. 현실이 아니라 환상. 하지만 현실은 다가오고 있었다. 1797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군대가 이탈리아를 휩쓸었다. 그는 베네치아에 최후 통첩을 보냈다. 항복하라. 아니면 공격하겠다. 대의회가 소집되었다. 마지막 회의.
천년 동안 통치한 회의. 귀족들은 모였다. 그들은 투표했다. 항복에 찬성 512표, 반대 20표, 기권 5표. 1797년 5월 12일 마지막 도제 루도비코 마니니 모자를 벗었다. 도제의 모자. 천년 동안 120명의 도제가 썼던 모자. 그는 하인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제 이것은 필요 없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종이 울렸다. 마지막으로 산 마르코의 종. 천년 동안 울렸던 종. 사람들은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울었다. 노인들은 무릎을 꿇었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프랑스 군대가 들어왔다. 그들은 보물을 가져갔다. 예술품, 조각상, 책, 산 마르코의 청동 말들도. 콘스탄티노플에서 훔쳐온 그 말들. 이제 파리로 갔다. 약탈은 계속되었다. 순환. 베네치아는 오스트리아에 넘겨졌다. 그리고 다시 프랑스로. 그리고 다시 오스트리아로. 그들은 체스판의 말이 되었다. 강대국들의 게임 속에서 한때 지중해를 지배했던 공화국이 산업이 쇠퇴했다. 아르세날레는 멈췄다. 망치 소리가 사라졌다. 용광로가 꺼졌다. 창고는 비었다. 젊은이들은 떠났다. 일자리가 없었으니까 베네치아는 늙어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이 베네치아를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쇠퇴가 매력이 되었다. 무너지는 궁전, 이끼 낀 계단, 퇴색한 프레스코. 그것은 낭만적이었다. 멜랑콜리했다. 시인들이 사랑했다. 바이런이 왔다. 영국의 시인. 그는 베네치아에 매료되었다. 데우나에서 수영했다. 궁전을 빌려 살았다. 베네치아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는 썼다. 베네치아는 바다의 사이렌처럼 당신을 유혹한다. 파멸로. 하지만 아름다운 파멸로. 러스킨이 왔다. 예술 비평가. 그는 베네치아의 건축을 연구했다. 베네치아의 돌을 썼다. 세 권의 책, 모든 궁전, 모든 교회, 모든 조각을 기록했다. 베네치아는 인류가 만든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보존해야 한다. 프루스트가 왔다. 헨리 제임스가 왔다. 토마스 만이 왔다. 그들은 베네치아에 대해 썼다. 쇠퇴의 아름다움에 대해, 잃어버린 영광에 대해, 베니스에서의 죽음. 제목 자체가 시였다. 관광객들이 오기 시작했다. 19세기 말부터 기차가 연결되었다. 다리가 건설되었다. 육지와 베네치아를 연결하는 다리. 처음으로 베네치아는 섬이 아니게 되었다. 호텔이 생겼다. 카페가 번창했다. 카페 플로리안. 1720년부터 있었지만 이제 관광객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앉아서 커피를 마셨다. 산 마르코 광장을 바라보며 비둘기들에게 빵을 주며. 베네치아는 박물관이 되었다. 살아있는 박물관. 과거의 전시장. 사람들은 왔다. 사진을 찍었다. 곤돌라를 탔다. 유리 공예품을 샀다. 그리고 떠났다. 베네치아는 남았다. 천천히 가라앉으며 물은 점점 높아졌다. 아쿠아 알타. 높은 물. 매년 가을과 겨울 조수가 광장을 덮었다. 사람들은 나무다리를 놓았다. 장화를 신었다. 하지만 물은 계속 올라왔다. 베네치아는 가라앉고 있었다. 문자 그대로. 과학자들은 경고했다. 50년 안에 베네치아는 사라질 것이다. 100년 안에. 언젠가. 하지만 베네치아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완고하게, 아름답게. 새벽이 오면 안개가 라구나를 덮는다. 교회의 돔이 구름 위로 솟아있다. 곤돌라가 조용히 물을 가른다. 뱃사공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 오 솔 엠 아이오. 물 위에 등불들이 반짝인다. 궁전의 창문에 불이 켜진다. 종소리가 아침을 알린다. 베네치아는 깨어난다. 또 하루를, 또 한 세기를.
그들의 제국은 사라졌다. 그들의 함대는 녹슬었다. 그들의 상인들은 떠났다. 하지만 베네치아는 남았다. 아름다움으로, 기억으로, 꿈으로. 물 위에 세워진 꿈은 사라지지 않는다. 베네치아인들이 말했다. 그것은 여전히 바다에 비친 별빛 속에 잠들어 있다. 파도가 말뚝을 때릴 때마다 천년 제국의 심장이 다시 뛴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이었다. 베네치아는 죽지 않았다. 그것은 변했다. 권력에서 예술로, 지배에서 영감으로. 그들은 더 이상 세계를 소유하지 못했다. 하지만 세계는 여전히 베네치아를 사랑했다. 물결이 잔잔히 말뚝을 때린다. 별이 물에 반사된다. 어디선가 곤돌라의 노래가 들린다. 베네치아는 잠들지 않는다. 그것은 꿈꾼다. 영원히. 이것으로 베네치아의 이야기는 끝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베네치아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가라앉고 있지만 떠 있고, 무너지고 있지만 서 있으며, 사라지고 있지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그곳을 방문한다면 산마르코 광장에서 눈을 감아보세요. 파도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천년 전의 상인들이, 선원들이, 도제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속삭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서 과거의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일찍 볼 수 있고 이 채널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는 어떤 역사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